네,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획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SPC 측 대응을 두고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모회사인 SPC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평택 빵 공장 사고 20대 노동자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게 이제 사고 예방책부터 그 사후 대응 과정까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의 이제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사고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기가 이 소스를 배합하는 그런 큰 대규모의 그런 기기였습니다. 거기에 끼임 사고가 또 사망 사고로 발생을 하게 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치마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착용을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쉽게 사고가 나올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안전 펜스를 좀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있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기기 자체가 사람이 직접 이 접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설치했고 뚜껑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아예 기기 자체가 좀 정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한데 안전 감지 시스템도 9개의 이런 혼합계 중에 한 2개 정도만 설치돼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해서 안전 관리에 상당히 좀 소홀했다라는 점은 좀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고요. 아마 여러 증거물, 내규랄지 어떤 안전 지침을 갖고 있달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안전 기준을 수립해오고 실제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어느 정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수사기관이 형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 역시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잘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단 SPL 대표이사는 입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 지금 이게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일단 교반기 네. 이 소스를 이제 혼합하는 소스 혼합기에 이제 자동 방호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어도 센서가 이제 작동해서 이제 이 작동을 멈췄을 텐데 네. 이거 역시 이런 그 법 규정의 어떤 그 위반 혐의를 이제 가려내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모두 설치가 안 됐던 건 아니고 센서기가 9대 중에 2대 정도에는 설치가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이 공장 영업지를 운영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대는 최소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2인 1조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고 시간대가 또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3인 1조라는 내규를 갖고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규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각각의 업무를 하는 사람 2명이 한 공간에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무를 2명이 동시에 수행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다른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소스 배합기를 만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정확한 의미의 2인 1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을 내규로 갖고 있으면서도 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 실사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CCTV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어떤 해태한 부분, 주의를 다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한 건 아닌지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압수수색도 단행됐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인 1조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네. 부분은 사실 이제 법 규정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규정돼 있다면 그걸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내규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어떤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기보단 사전적인 안전 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회사로서도 이거는 어떤 위험도 등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2명이 한 번에 근무하는 것이 맞겠다. 내규를 세웠
하였다는 건 이게 혼자 업무를 맡겼을 때는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구나를 미리 알고 있었구나, 이게 검토가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했었던 이제 자동 방호 장치라든가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덮개도 이제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기 8일 전에도 뭐 이 손이 끼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과거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그 유사한 이 안전사고가 있었다면 이거 역시 회사로서는 충분히 이제 사고 위험성을 그렇습니다.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처벌받는 행위 자체는 사망 사고가 이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해 사고가 2명 이상에게 발생하는 등 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커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6개월 동안 한 2명의 게임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또 노조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5년 동안 37건의 게임 사고가 있었고 15건이 그중에 게임 사고였다라고 지표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사고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 사업자, 사용자로서는 예측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이런 지표들입니다. 네. 사전 예방에 이제 소홀히 한 부분,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네. 수사 과정에서요. 또 반면에 이제 그 사후 대응 과정도 좀 많이 부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부적절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혈흔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기구를 다 치우거나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흰 천을 덮어놓고 바로 영업을 재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동을 재개했다는 거. 이게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신경하다는 걸 떠나서 넓은 범죄에서 보면 이런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 불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런 부분까지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범죄에 넣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빈소에 이 회사 관계자들이 뭐 빵 박스, 2박스 정도를 두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 너무 무례한 게 유가족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또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인데, 지금 사고가 난 이 회사가 이제 계열사죠. 그렇습니다. SPL. 근데 계열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회사인 SPC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SPC의 회장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전안전보건법 등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실상 사고가 난 그 현장을 관리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주된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SPC, SPL 물론 계열사이고 모회사로 SPC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은 각각 분리돼 있으면 각각의 법인격 그리고 법적 책임을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모회사다, 이 계열사의 가장 상위 어떤 이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 현장에 대한 책임을 모회사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건 현행 법규로는 최소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 이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자, 그런 사례와 이번 사고는 좀 경우가 다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첫 기소된, 그러니까 원청업체는 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말에 대구 달성군에서 공장을 신축하는데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안전장치 등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11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관리 감독 책임자는 그러면 누구일 것인가? 이게 하청업체의 어떤 그 사주가 사장이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건 원청업체의 대표 이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단순히 어떤 자본, 지분의 어떤 구조로 그런 책임을 윗선까지 올리는 것은 SPL, SPC 사례에서 보듯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었죠.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이제 재구속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본인의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해달라, 네.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만 이제 기각이 됐죠. 자, 그 기각의 이유는 네. 뭐 어떻게 풀이될 수 있을까요? 사실 김근식이 이번에 청구한 건 구속 적부심입니다. 네. 구속 적부심이라 함은 이미 발부된 영장, 그 구속 심사 자체가 부적법했다, 위법했다, 부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것인데요. 김근식의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의정부 갱생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계획돼 있었고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내 얼굴, 내 신상이 전부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도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상 공개가 된 것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부과된 처분으로서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본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재범이 워낙에 습성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 그 추가로 고소됐던 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인데 한 건이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 이제 재구속됐던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제 강제추행 의혹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범행 시점이 2006년이에요. 그렇습니다. 2006년이어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2011년도에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 문제 때문인데 네. 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런 규정을 다 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근식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범행을 발생했기 때문에 2011년도 이 공소시효가 폐지된 때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소급입법 아니냐, 소급 적용 아니냐라고 한번 헌법재판소까지도 간 케이스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처벌의 필요성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헌법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 2년 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김근식은 이렇게 돼서 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앞으로 이제 재판도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언젠가는 출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이른바 이제 화학적 거세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그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실제 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화학적 거세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자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도적인 한계로도 지적되는 부분인데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형을 선고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과된 처분으로 이런 화학적 거세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15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되기가 전이었습니다. 네.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추가로 된 사건의 같이 병행해서 이 화학적 거세 제도를 김근식을 향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 제도가 없었을 때 있는 이런 성범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도 언젠간 출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가능성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군요. 지금. 예, 검찰은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추가로 기소 예정인 강제추행에 부과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